한국특전사 707 특임대 출신의 여성 경찰이 범죄자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성희롱하는 범죄 조직을 전부 다 통쾌하게 개박살내고 참교육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그 중에서도 부와 명예가 흐르는 강남의 중심 서초구 반포동. 마천루의 불빛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고 최고급 외제차들이 도로를 수놓는 이곳은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성체처럼 보였다. 반포지구대 신임 순경, 윤서진은 순찰차에 앉아 도시의 소음을 배경음처럼 들으며 고요히 눈을 감고 있었다. 윤순경, 또 명상 중이야? 그러다 순찰 중에 부처님 되시겠어. 운전대를 잡은 베테랑 박성훈 경위가 핀잔을 줬다. 경찰 생활 20년 동안 윤서진 같은 신참은 처음이었다. 비현실적인 미모와 그에 못지않은 완벽한 몸매는 부임 첫날부터 지구대의 화제였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모든 관심의 철벽을 치고 있었다. 그녀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때로 파트너인 자신조차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 눈은 도시의 풍경이 아닌 그 너머의 무언가를 보는 듯 했다. 아닙니다, 팀장님.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대답. 그녀의 귀는 도시의 백색 소음 속에서 이질적인 파열음을 골라내고 있었다. 시리아의 시장에서 군중의 소음과 뒤섞여 들려오던 폭탄 조끼의 미세한 클릭음, 인질의 공포에 찬 숨소리. 그녀가 윤서진 순경이라는 이름 뒤에 묻어버린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팀 알파 소속 코드네임 고스트의 저주받은 청력이었다. 대사관에 타는 냄새, 작전 실패 후의 적막, 지키지 못한 인질의 공허한 눈.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녀는 이곳, 가장 화려하고 안전해 보이는 도시의 심장부로 망명했다. 총성 대신 돈과 시기, 오만이 부딪히는 이곳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감금하듯 혹은 속죄하듯 침묵을 강요하고 있었다. 저 자식들 또 시작이네. 박경희의 시선이 머문 곳은 반포동의 유명 클럽 에테르의 후문 골목이었다. 고급 세단을 몰고 온 젊은 남자 셋이 발렛 파킹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야, 내가 차 빼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여기 있어. 내 신발에 먼지 묻히고 싶어, 어? 척 보기에도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한 남자 차민혁이었다. 반포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신흥양아치 무리의 리더로 유력 건설사 사장의 아들이라는 든든한 백을 믿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인간 말종이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빼드리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무릎 꿇고 빌어, 새끼야. 그의 옆에 선 김도철과 이진성이 키득거리며 직원의 어깨를 밀쳤다. 명백한 폭행과 모욕이었다. 순찰차가 골목 입구에 멈췄다. 박경희는 골치 아프다는 듯 미간을 짚었다. 윤순경, 넌 차에 있어. 저놈들 집안 백 믿고 경찰 우습게 아는 놈들이야. 특히 여자 경찰 보면 더 개처럼 구니까 내가 조용히 타일러서 보내지. 합리적인 판단이었지만 서진은 말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제복은 유독 몸에 굴곡을 도드라지게 했고 특히 풍만한 가슴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종 저속한 시선의 표적이 되곤 했다. 그녀는 그것을 감추듯 방탄조끼를 언제나 갑갑할 정도로 조염했다. 팀장님, 경찰 둘이 출동해서 한 명이 뒤에 숨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동행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박경희는 그녀의 눈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서진이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차민혁 일당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은 경멸과 함께 노골적인 호기심과 음욕으로 번들거렸다. 오? 경찰에 이런 분도 계셨나? 반포동 물 좋네. 차민혁이 휘파람을 불며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히 가슴 부분을 노골적으로 훑었다. 공무 집행 중입니다. 신원 확인에 협조해 주시죠. 서진은 그들의 희롱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기계처럼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무시는 오히려 차민혁의 오만함에 불을 붙였다. 아이고 무서워라. 경찰 언니, 우리가 지금 이분이랑 잠깐 대화 좀 하고 있었는데
방해하지 말고 좀 빠져주시죠. 오빠들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김도철이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명백한 위협이었다. 서진의 뇌는 초고속으로 상황을 분석했다. 목표 셋. 주동자는 차민혁. 위협 수준 하. 무장 없음. 주변 민간인 1명. 최적의 제압 시나리오는 CQC 근접 전투 매뉴얼 3흡이. 목표의 신체 중심을 무너뜨린 후 최소한의 동작으로 관절을 제압, 무력화한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체포? 인연이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순간 차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서진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야, 그 옷 쪼가리 입었다고 뭐라도 된 것 같아? 너 같은 년 하나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내일 당장 모가지야. 알아들어? 그의 손가락이 서진의 가슴팍을 오만하게 툭 쳤다. 박경희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차민혁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다. 와, 근데 경찰 언니. 몸매가 아주 그냥 국보급이네. 특히 이 앞이. 그의 더러운 손이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늘 시선의 대상이 되곤 했던, 그녀가 늘 감추고 싶어 했던 바로 그곳을 향해 뻗어왔다. 반포동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만들어낸 그림자 속에서 도시의 가장 깊은 어둠을 경험한 고스트가 마침내 눈을 뜨고 있었다. 제2장 고요를 깨는 파열음. 차민혁의 손이 방탄조끼 위 가슴 부분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최서진의 동공이 미세하게 수축했다. 그녀의 뇌리에 시리아 대사관에서 인질의 몸에 손을 대던 테러리스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접촉은 위협의 시작이자 통제 불능의 신호였다. 이야, 멜론보다 크겠는데? 진짜야? 차민혁이 저속한 농담을 짓거리며 손에 힘을 주려는 찰나였다. 서진의 몸이 반응했다. 그것은 분노나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수만 번의 반복 훈련으로 완성된 오차 없는 기계의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차민혁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단순한 꺾기가 아니었다. 손목 관절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가장 고통스러운 각도로 파고드는 707의 특수 제압술이었다. 끄아악! 차민혁의 입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서진의 동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린 손목을 축으로 그의 몸을 반회전시키며 그의 목덜미 뒤 경추 신경총을 손날로 정확하게 내리쳤다. 퍽! 전기가 흐른 듯 차민혁의 온몸이 경직되며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경련을 일으키는 그를 보며 김도철과 이진성은 순간 뇌가 기능을 멈춘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에이, 이 미친년이 감히 우리 형을. 정신을 차린 김도철이 욕설을 내뱉으며 서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유도 유단자였다. 옷깃을 잡아 맺히려는 그의 손이 서진의 어깨로 향했다. 하지만 서진은 그의 손이 닿기 직전 몸을 낮추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겨드랑이 아래 늑골 신경이 지나는 급소를 팔꿈치로 강하게 찔렀다. 크역! 숨을 쉴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김도철은 눈앞이 하얘지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서진은 그의 머리를 잡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바닥에 박고 등 뒤로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소름 끼치도록 정밀한 움직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진성 하나. 그는 눈앞의 비현실적인 상황에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괴물아. 그가 공포에 질려 주머니에서 폴딩 나이프를 꺼내들었다. 칼날이 네온 사인에 번뜩였다. 칼 버려. 박경희가 소리치며 권총의 손을 가져갔다. 하지만 서진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차민혁의 고급 라이터를 발등으로 가볍게 툭 찼다. 공중으로 솟아오른 라이터를 그녀는 다시 한번 옆차기로 찼다. 팅! 라이터는 총알처럼 날아가 정확하게 이진성의 손등을 가격했다. 비명과 함께 나이프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진성이 손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서진은 이미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 2개가 번개처럼 그의 쇄골 아래 움푹 파인 부분을 강하게 찔렀다. 이진성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완벽한 무력화였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채 30초도 걸리지 않아 반포동을 휘젓고 다니던 3명의 악동이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다. 박성훈 경위와 발렛 파킹 직원은 유령이라도 본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박경희는 직감했다. 이건 경찰이 가르치는 체포술의 범주가 아니다. 이것은 상대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고도로 훈련된 전투 기술이었다. 서진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무전기를 들었다. 반포 1호, 반포 1호. 현 시간부로 피의자 셋 검거 완료. 특수폭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및 강제추행 혐의. 지원 바람.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3명의 인간을 해체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다. 지구대에서 지원 인력이 도착하고 만신창이가 된 3명이 순찰차에 구겨 넣어졌다. 차민혁은 손목이 부러진 듯 고통을 호소했고 김도철은 여전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으며 이진성은 어깨를 부여잡고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순찰차에 타기 직전 차민혁이 증오와 사리가 가득한 눈으로 서진을 노려봤다. 야, 이게 같은 년.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너 내가 반드시 내 몸뚱이를 갈기갈기 찢어서 개밥으로 던져줄 거야. 서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 눈빛 앞에서 차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분노나 경멸이 아니었다. 생명체를 개체로 분석하는 듯한 무기질의 눈빛이었다. 지구대로 돌아오는 길 순찰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경희는 몇 번이나 룸미러로 서진을 힐끔거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윤순경. 네, 팀장님. 솔직하게 말해봐.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무슨 특수부대라도 나왔어? 군대는 다녀왔습니다. 보병이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다. 박경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날 밤 유치장에 갇힌 차민혁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굴욕과 고통. 특히 자신이 희롱했던 그 가슴을 가진 여자에게 처참하게 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남성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모욕이었다. 윤서진. 그녀를 내 밑에 꿀리고 그 잘난 몸뚱이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며 울부짖게 만들겠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더 거대한 힘을 이용해 윤서진이라는 여자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풀려나자마자 한 사람에게 연락했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주무르는 거대 지주회사 테라 홀딩스의 황건우 회장. 그의 아버지조차 굽실거리는 서울의 진짜 주인이었다. 황 회장님 접니다. 민혁입니다. 민혁이냐? 무슨 일이냐? 내 아비한테 연락 않고 나한테 다 하고. 회장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경찰련 하나만 처리해 주십시오. 그냥 죽이는 건 재미없습니다. 아주 천천히 숨통을 조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 주십시오. 차민혁의 목소리에는 어린애의 투정과는 다른 섬뜩한 악의가 서려 있었다. 전화기 너머 황건우 회장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미소가 떠올랐다. 경찰? 허허. 우리 민혁이가 시시한 장난은 이제 졸업했나 보구나. 좋아. 어떤 아이인데 우리 민혁이를 이렇게 화나게 했을까? 그날 이후 윤서진의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쳐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것, 그녀가 지키려 했던 평온한 일상, 그녀가 숨겨왔던 과거의 망령까지. 서울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이 고요했던 고스트를 향해 손을 뻗치고 있었다. 차민혁이 풀려나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테라 홀딩스의 이름으로 변호인단이 움직이자 경찰 상부에서 직접 불구속 수사 지시가 내려왔다. 박성훈 경위는 분노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일개 지구대 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손목에 깁스를 한 차민혁은 경찰서를 나서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곧장 강남의 중심 테헤란로에 위치한 테라 홀딩스 본사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층 회장실. 그곳에서 황건우 회장이 그를 맞았다. 명품 수트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는 악당이라기보다 성공한 CEO나 노련한 정치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자신의 장기말로 취급하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꼴이 이게 뭐냐? 애송이처럼 여자 하나한테 당해서. 회장님, 그녀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제 손목을 무슨 기계처럼 부숴버렸습니다. 차민혁이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황건우는 관심 없다는 듯 와인을 따랐다.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그 경찰련의 옷을 벗겨줄까? 아니면 그냥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조용히 처리해줄까?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점잖았지만 그 내용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차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런 시시한 복수는 원치 않습니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녀를 갖고 싶습니다. 그 오만한 눈빛, 그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자존심 그리고 그 몸까지 전부 제 것으로 만들어서 제 발치에서 울게 만들고 싶습니다. 황건우는 흥미롭다는 듯 차민혁을 바라봤다. 제법이구나.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더 큰 쾌락이라는 걸 벌써 깨달았어.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황건우는 와인 잔을 내려놓았다. 좋다. 내 밑에 있는 최 실장을 붙여주마. 그 친구라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게다. 그가 말한 최 실장은 전직 국가안전기획부 현 국정원 출신의 공작 전문가였다.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심리를 조종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로 상대를 파멸시키는데 한 능력을 가진 황건우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대신 내가 소유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맛을 좀 봐야겠다. 어떤 장난감이길래 우리 민혁이를 이렇게 애태우는지 궁금하구나. 그 정도는 이해하겠지? 차민혁은 잠시 굴욕감을 느꼈지만 이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렇게 윤서진을 향한 단순한 폭력을 넘어선 거대하고 정교한 음모가 시작되었다. 최 실장의 팀은 국정원의 해킹 기술과 정보망을 동원해 윤서진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녀의 경찰 임용 기록, 재산 상태, 통신 기록, 심지어 군 시절의 기록까지. 의병 제대라는 간단한 기록 뒤에 숨겨진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다. 한편 윤서진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차민혁을 건드린 시한폭탄 취급하며 슬슬 피했다. 오직 박성훈 경위만이 그녀를 걱정하며 곁을 맴돌았다. 윤순경, 너 정말 괜찮겠어? 저놈들 보통 놈들이 아니야. 이 바닥은 법보다 돈이랑 빽이 먼저야.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너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박경희가 답답한 듯 소리쳤다. 서진은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팀장님, 저는 혼자 싸우는 데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녀의 말에 박경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고요함 뒤에 얼마나 거대한 고독과 싸움의 역사가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퇴근 후 자신의 낡은 오피스텔로 돌아온 서진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누군가 침입했다. 자물쇠에는 흔적이 없었다. 하지만 문틈에 끼워두었던 아주 얇은 실이 끊어져 있었다. 707 시절부터 몸에 밴 자신만의 경계 시스템이었다. 서진의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다. 그녀는 소리 없이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다. 하지만 퇴근과 동시에 반납한 권총은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대신 옆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척하며 자신의 집 창문을 살폈다. 아주 잠깐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프로의 솜씨군. 단순한 도둑이나 양아치가 아니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테라 홀딩스가 보낸 사람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넌 우리 손바닥 아니다.
서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는 사방이 적인 전장.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곳으로 운명은 다시 그녀를 밀어넣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군 시절 유일하게 그녀의 비밀을 공유했던 동기에게 보내는 암호였다. 고스트 임무 재개. 서울의 화려한 야경 아래 고요했던 도시의 유령이 마침내 자신의 그림자를 풀고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복수의 서곡은 이제 파멸의 교향곡으로 변하려 하고 있었다. 오피스텔에 침입자가 다녀간 그날 밤 윤서진은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방의 모든 불을 끈 채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화려한 불빛의 장막 뒤에 자신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눈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함께 기묘한 안정감을 되찾고 있었다. 오랜만이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 감각. 생과 사의 경계에 서 있는 이 팽팽한 긴장감.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녀를 가장 살아있게 만들었던 바로 그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의 일상은 평소와 같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고스트 프로토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길로 출근하며 자신을 따라붙는 검은색 세단을 확인했다. 지하철역에서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가 스크린 도어에 비친 인형을 통해 다른 미행조의 존재를 파악했다. 테라 홀딩스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진은 잠시 순찰을 비운 사이 한적한 공원의 공중전화로 향했다. 그리고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나다. 수화기 넘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내 나른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스트? 살아있었네. 난 내가 서울 한복판에서 순경 나부랭이로 썩고 있다는 소문 안 믿었는데. 권도훈. 707 동기이자 최고의 해커. 군 시절 서진의 뒤에서 모든 정보와 통신을 책임졌던 파트너였다. 지금은 강남의 작은 IT 보안 업체를 차려놓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어둠의 해결사로 살고 있었다. 임무가 재개됐다. 도움이 필요해. 상대는 테라 홀딩스 회장 황건우, 그리고 그의 칼 전직 안기부 출신 최 실장. 권도훈의 웃음기가 사라졌다. 워워. 시작부터 최종 보스몹이냐? 내가 순경놀이에 심취해서 감을 다 잃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 뭘 원하는데? 그들의 눈과 귀를 해킹해줘. 내가 그들의 그림자를 보는 동안 넌 그 그림자를 조종하는 손을 봐야 해. 알지? 언제나처럼.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서로의 목숨을 맡겼던 시간만큼의 깊은 신뢰가 깔려 있었다. 권도훈의 합류로 판세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서진이 미행을 따돌리는 동안 권도훈은 그들의 차량 번호를 추적해 대포 차임을 확인하고 그들의 통신을 감청해 다음 계획을 파악했다. 일방적인 감시는 이제 서로가 서로의 그림자를 쫓는 아슬아슬한 춤으로 변했다. 최 실장은 당황했다. 분명 완벽하게 포위망을 쳤는데도 윤서진은 마치 유령처럼 그들의 감시를 비웃으며 빠져나갔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전투 요원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정보전의 전문가임을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군. 최 실장은 황건우 회장에게 보고했다. 그녀는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스스로 미끼가 되어 우리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판을 바꿔야 합니다. 그녀가 미끼를 물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덫을 놓아야 합니다. 황건우는 흥미롭다는 듯 미소 지었다. 어떤 덧말인가? 그녀의 트라우마를 이용하는 겁니다. 최 실장은 윤서진의 군 시절 기록 중 의병 제대의 사유가 되었던 시리아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 실패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인질이었던 외교관의 딸 바로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죠. 그녀의 유일한 실패이자 영원한 악몽일 겁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잔인했다. 서진의 관할 구역인 반포동의 한 재건축을 앞둔 낡은 상가 건물에서 가짜 인질극을 벌이는 것이었다. 정신이 상자가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 그리고 그 여학생의 인상착의는
시리아에서 죽었던 그 소녀와 놀랍도록 흡사하게 꾸밀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를 잡기 위한 덫인 동시에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악랄한 심리전이었다. 그날 밤 지구대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코드 제로, 코드 제로. 반포 3동 재건축 상가 건물 4층. 인질 사건 발생. 반복한다. 인질 사건 발생.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서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모든 상황이 그날 시리아의 대사관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 지켜주지 못했던 그 소녀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윤순경. 지원 병력 올 때까지 기다려. 혼자 가면 위험해. 박경희가 소리쳤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돌려 상가 건물로 향했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 가야만 했다. 그날의 실패를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손으로 바로 잡아야만 했다. 고스트가 스스로 유령의 집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재건축을 앞둔 상가 건물은 도시의 흉터처럼 버려져 있었다. 깨진 유리창과 낡은 콘크리트 벽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윤서진은 건물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귀에 꽂힌 초소형 통신기를 통해 권도훈에게 속삭였다. 나다. 진입한다. 지금부터 통신은 최소화한다. 미쳤어, 고스트? 함정인 거 알잖아. 경찰 특공대 SWAT가 5분 안에 도착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5분이면 사람이 죽기엔 충분한 시간이야. 그녀는 통신을 끊었다. 지금부터는 오직 자신과 어둠 속에 숨은 적들 뿐이었다. 건물 안은 칠흑 같은 어둠과 먼지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서진은 소리 없이 계단을 올랐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활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4층에 다다르자 복도 끝 방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오지 마. 오면 이 계집의 목을 그어버릴 거야. 서진은 벽에 몸을 숨기고 손에 든 소형 섬광탄을 확인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 그것은 그녀의 뼈에 새겨진 제일 원칙이었다.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군, 고스트. 시리아에서 내가 흘린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은 모양이야. 최 실장이었다. 복도 양쪽 끝에서 검은 옷을 입은 그의 부하들이 소리 없이 나타나 퇴로를 막았다. 인질극은 처음부터 가짜였다. 오직 그녀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 차민혁 그놈은 어디 있지? 이런 쇼는 직접 봐야 직성이 풀리는 놈일 텐데. 서진이 침착하게 물었다. 우리 도련님은 안전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라이브 영상으로 감상하고 계시지. 최 실장이 비웃었다. 자, 이제 어쩔 건가? 내 자랑거리인 그 제압술로 이 모두를 상대할 건가? 아니면 그날처럼 또 눈앞에서 소중한 것을 잃는 걸 지켜볼 텐가? 최 실장의 손짓에 가짜 인질극이 벌어지던 방에서 한 남자가 머리에 자루가 씌워진 채 끌려 나왔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서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박성훈 경이었다. 팀장님, 미안하다. 윤순경, 내가 미행당하는 줄도 모르고. 박경희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힘겹게 말했다. 최 실장은 서진의 반응을 즐기며 말했다. 내 파트너가 내 뒤를 밟더군. 걱정이 됐나 보지. 덕분에 아주 좋은 미끼가 하나 더 생겼어. 자, 선택해라. 내 손으로 무장 해제하고 투항하든가 아니면 이 늙은 경찰이 내 눈앞에서 머리에 바람구멍이 나는 걸 구경하든가. 서진은 천천히 허리에 찬 장비들을 풀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테이저건 3단봉 수갑. 그리고는 두 손을 들어 올렸다. 항복하지. 그녀의 말에 최 실장과 부하들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707의 고스트에게 항복이란 공격을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라는 것을. 그녀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순간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소형 섬광탄의 안전핀을 뽑았다. 치이그. 아주 미세한 소음. 그리고 다음 순간 세상이 하얗게 불타올랐다. 펑.
강렬한 섬광과 이명이 터져나오며 모든 것을 마비시켰다. 시각과 청각을 빼앗긴 부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최 실장만이 간신히 눈을 가렸지만 그 역시 순간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서진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을 빼앗았다. 탕! 실탄이 아닌 훈련용 고무탄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 생포에서 차민혁에게 장난감으로 바칠 생각이었던 것이다. 어리석은 놈들. 서진은 고무탄으로 다른 조직원들의 관절 부위를 정확하게 쏘아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박경희를 인질로 잡고 있던 남자의 등 뒤로 돌아가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용히 기절시켰다. 이제 남은 것은 최 실장뿐이었다. 시력을 회복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쓰러진 자신의 부하들과 박경희를 부축하며 자신을 노려보는 서진의 모습이었다. 에이, 여우 같은 년. 정보전의 기본은 기만이다. 서진이 차갑게 말했다. 안기부에서 그것도 안 배웠나? 두 전문가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 최 실장은 전직 공작원답게 날카로운 격투수를 구사했지만 서진은 이미 그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며 그의 체력을 소진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최 실장이 지쳐 큰 동작을 휘두르는 순간 서진은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그의 복부에 강력한 장타를 날렸다. 그리고는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빼앗은 총구를 그의 관자놀이에 겨눴다. 내 주인이 어디서 보고 있지? 최 실장은 대답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자신의 입에 털어넣었다. 청산가리 캡슐.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들의 룰이었다. 서진은 총을 거뒀다. 그녀는 쓰러진 박경희를 부축하며 엉망이 된 전장을 둘러보았다. 싸움은 끝났지만 기분은 끔찍했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용한 적의 비열함과 또다시 동료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 그녀는 박경희의 어깨에 기댄 채 나직이 은조렸다.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하지. 사이렌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다. 권도훈의 신고와 서진의 위치 추적을 통해 마침내 경찰 특공대와 광수대 형사들이 도착한 것이다. 그들이 4층에 진입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여기저기 쓰러져 신음하는 검은 옷의 사내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실장, 그리고 그 중심에 부상당한 박성훈 경위를 부축한 채 피와 먼지로 뒤범벅이 된 윤서진 경장이 서 있었다. 윤순경. 뒤늦게 도착한 지구대장과 동료들이 경악하며 달려왔다. 서진은 그저 묵묵히 박경희를 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는 듯 모든 감정을 지운 얼굴이었다. 이 사건은 반포동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단순 인질극이 아니라 경찰을 노린 조직적인 테러였다는 사실에 경찰 수뇌부는 경로했다. 최 실장의 신원이 전직 안기부 요원으로 밝혀지고 그의 배후에 테라 홀딩스가 있다는 심증이 굳어지면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관되었다. 서진은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곧바로 광수대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실에 앉아있는 그녀의 앞에 광수대 강력계의 전설로 불리는 한철중 총경이 앉았다. 윤서진 경장.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자네의 군 시절 기록을 비공식적으로 열람했네.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팀 코드네임 고스트. 시리아 대사관 작전 이후 의병 제대. 맞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 경찰이 됐지? 자네 같은 인재가 왜 이런 밑바닥으로 들어왔냐 말이야. 지키고 싶었습니다. 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놓쳤던 것들을. 이번에는 제 손으로 직접 한 사람이라도 더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 총경은 오랫동안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의 방식은 경찰의 방식이 아니야. 위험하고 통제 불가능하지.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우리에게는 자네 같은 고스트가 필요할지도 모르겠군. 테라 홀딩스라는 거대한 유령을 잡으려면 말이야. 그는 서진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광역수사대 직속 테라 홀딩스 전담팀으로의 특별 발령서였다. 자네의 파트너였던 박성훈 경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네. 그가 깨어나면 자네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더군. 혼자 싸우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 말에 언제나 강철 같던 서진의 눈가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편 안전가옥에서 이 모든 상황을 라이브로 지켜보던 차민혁은 공포에 질려 와인 잔을 떨어뜨렸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 고용된 프로들이 한낱 여경 하나에게 전멸당하는 장면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다. 윤서진은 인간이 아니었다. 괴물, 아니 유령 그 자체였다. 그의 오만했던 영혼에 공포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새겨졌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테라 홀딩스 펜트하우스. 황건우 회장은 최 실장의 죽음과 작전 실패를 보고받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웃었다. 내 최고의 칼을 부러뜨렸어. 대단한 아이야. 이제 장난은 끝내야겠군. 그는 와인 잔을 들고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유령은 소문 속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법이지. 그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빗속에서 소멸시켜야 해.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언론의 소스를 풀어. 여경, 과잉 진압으로 민간인 사상자 발생. 그리고 그 여경의 신상과 과거 군 시절의 실패 기록까지 전부. 영웅을 추락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를 대중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거니까. 폭풍의 눈은 잠시 고요했지만 이제 더 거대하고 잔혹한 폭풍이 서울 전체를 집어삼키기 위해 몰려오고 있었다. 빛과 어둠의 전쟁, 그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세상은 윤서진에게 등을 돌렸다. 영웅인가 시한폭탄인가? 윤서진 경장의 충격적인 과거. 시리아 인질 구출 실패의 주역, PTSD 논란. 테라 홀딩스가 뿌린 악의적인 소스는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녀의 군 시절 기록과 시리아 작전의 실패는 교묘하게 왜곡되어 그녀를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과잉 진압을 일삼는 위험인물로 둔갑시켰다. 영웅을 향했던 대중의 찬사는 하루아침에 의심과 비난으로 바뀌었다. 경찰 조직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서진은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해야 했다. 윤 경장, 지금 자네의 존재가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있네. 광역수사대 전담팀을 이끄는 한철중 총경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진에 대한 투서와 비난 여론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는 게 조직을 위한 길일지도 몰라. 사실상의 사퇴 권고였다. 서진은 말없이 창밖을 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그녀에게 더 쉬운 길일지도 몰랐다.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전담팀 형사들이 들어왔다. 총경님, 이건 명백한 언론 공작입니다. 팀의 막내 형사가 흥분하며 외쳤다. 저희가 해당 기사들의 IP를 추적한 결과 모두 알파 기획이라는 홍보 대행사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테라 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다른 형사도 거들었다. 윤 경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테라 홀딩스의 꼬리조차 잡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와서 여론에 밀려 윤 경장을 내치는 건 적의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입니다. 팀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서진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혼자 싸워왔던 그녀에게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동료가 생긴 것이다. 한철중 총경은 복잡한 표정으로 팀원들과 서진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좋다. 징계위원회는 내가 맡겠다. 대신 결과로 증명해. 윤서진 경장이 위험한 시한폭탄이 아니라 거악을 부수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한편 경찰이 제공한 안가에 숨어 지내던 차민혁은 인터넷을 통해 서진에 대한 기사들을 보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시작한 복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서진이 괴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언론이 묘사하는 그녀는 그저 과거의 상처에 고통받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자신이 희롱하고 짓밟으려 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이었고 지키지 못한 생명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 그 진실의 무게가 그의 옹졸했던 영혼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공포로 시작된 감정은 어느새 이름 모를 죄책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광역수사대로 전화를 걸었다. 저, 차민혁입니다. 윤서진 형사님, 연결 부탁드립니다. 그분에게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없었다. 길고 긴 어둠 속에서 마침내 속죄를 향한 첫걸음을 떼려는 한 남자의 떨림만이 담겨 있었다. 제8장 배신의 무게, 속죄의 가치. 안가의 작은 방. 윤서진과 차민혁이 마주 앉았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차민혁이었다.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간신히 말을 이었다. 제가 쓰레기였습니다. 제가 한 짓 때문에 형사님이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아는 걸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건우 회장이 어떻게 돈을 빼돌리는지, 누구를 협박해서 사업을 따냈는지. 제가 아는 건 전부요. 그러니 제발 저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형사님이 이길 수 있게 제가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차민혁은 지난 며칠간 지옥을 경험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지옥은 윤서진의 주먹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직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테라 홀딩스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는 방식, 차명으로 소유한 강남의 고급 갤러리, 황건우 회장이 비밀스럽게 만나는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까지. 그의 진술은 테라 홀딩스라는 거대한 성의 내부 설계도나 다름없었다. 서진이 차민혁에게 정보를 얻는 동안 권도훈은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다. 차민혁이 지목한 갤러리의 서버와 테라 홀딩스의 내부 회계망. 그는 밤을 새워 방화벽을 뚫고 암호화된 장부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수사의 그물망이 황건우의 목을 향해 좁혀져 오고 있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황건우 회장은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쥐새끼 한 마리가 배를 통째로 가라앉히려 하는군. 좋아. 이젠 나도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어. 그는 최 실장의 죽음 이후 공석이 된 자신의 칼을 불렀다. 그 아이의 과거를 다시 한번 들춰봐. 시리아에서 죽은 외교관 딸. 그 유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지? 황건우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다. 그는 서진의 전투력이나 명예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영혼 자체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다시 헤집어 영원히 아물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서진은 권도훈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고스트 유가족 신변의 이상 발생. 지금 즉시 확인 요망. 서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시리아에서 사망한 외교관의 부모는 아픔을 딛고 서울 근교에서 작은 화원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서진은 해마다 익명으로 그 화원에 꽃을 보내며 멀리서나마 속죄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녀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화원에 도착했을 때 화원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노부부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휴대폰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자 화면이 켜지며 영상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창고 같은 곳에 묶여 공포에 질린 노부부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 선 황건우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안녕한가 고스트.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자네가 구하지 못했던 아이의 부모님이지. 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내일 자정, 내가 말하는 장소로 혼자 와라. 그러면 이분들은 살려주지. 하지만 경찰을 대동하거나 꼼수를 부린다면. 화면 속 한 조직원이 노부부의 목에 칼을 겨눴다. 자네의 유령은 대화할 유령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될 거야. 선택은 자네의 몫이다. 영상이 끊기고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과거의 악몽이 현실이 되어 그녀를 덮쳐왔다.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무력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악마에 대한 살해. 그녀의 눈동자에서 그 어떤 싸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지독한 어둠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혼자 가겠습니다. 광역수사대 사무실. 서진의 말에 한철중 총경과 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쳤나, 윤경이. 그놈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건가? 한 총경이 소리쳤다. 이건 제 싸움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제가 시작했고 제가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제 싸움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날의 악몽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판단착오로 동료를 잃고 인지를 잃었던 그 지옥을. 하지만 한 총경은 단호했다. 착각하지 마, 윤경이. 넌 더 이상 707의 고스트가 아니야. 대한민국 경찰이고 우리 팀원이다. 경찰은 혼자 싸우지 않아. 그게 군인과 다른 점이다. 팀원들 역시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경위님,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경위님의 등 뒤를 지키겠습니다. 서진은 흔들렸다. 언제나 고독하게 싸워왔던 그녀에게 자신의 등을 맡기라는 동료들의 눈빛은 생경하고도 뜨거웠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장 큰 싸움은 어쩌면 적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을지도 몰랐다. 고독이라는 익숙한 갑옷을 벗고 동료를 믿는 것. 작전은 신속하고 정교하게 수립되었다. 서진은 황건우의 요구대로 혼자 약속 장소로 향한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와 위치 추적기가 부착될 것이고 권도훈이 모든 통신을 지원하면 광수대와 경찰특공대가 반경 1km 안에 잠복해 그녀의 신호를 기다린다. 황건우가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몇 년 전 폐쇄된 남산의 한 케이블카 정류장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지만 고립되어 있어 기습에 용이한 최악의 장소였다. 자정. 서진은 홀로 삭막한 정류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황건우와 그의 수하들, 그리고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는 노부부가 있었다. 왔구나, 나의 고스트. 황건우가 박수를 치며 그녀를 맞았다. 자, 이제 내 손으로 직접 과거를 바로잡을 시간이다. 무릎을 꿇고 내게 충성을 맹세해라. 그럼 이 늙은이들은 살려주지. 그는 서진의 영혼을 완벽하게 굴복시키려 했다. 내년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이 악마 같은 년. 노부인이 울부짖었다. 그 말은 비수처럼 서진의 심장에 박혔다. 황건우가 미소 지었다. 들었나? 넌 저들에게 영웅이 아니라 딸을 죽인 원수일 뿐이야. 자, 이제 내가 있을 곳은 내 발밑밖에 없다는 걸 알겠나? 서진은 천천히 노부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따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황건우를 향해 돌아섰다. 황건우, 넌 틀렸어. 내가 싸우는 이유는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서가 아니야. 너 같은 괴물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은 상처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얽매이지 않았다. 상처를 끌어안고 현재를 위해 싸우는 한 명의 경찰이었다. 내 놈을. 살인, 납치, 불법 비자금 조성. 그리고 내 동료를 위협한 혐의로 지금부터 체포한다. 그 말이 신호였다. 서진이 몸을 날리는 동시에 정류장의 모든 유리창이 깨지며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권도훈이 해킹한 조명 시스템이 터지며 암전이 되었고 섬광탄이 폭발했다. 아수라장 속에서 서진은 오직 황건우만을 향해 달려들었다. 황건우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 노부부를 향해 겨눴다. 하지만 서진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몸을 날려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했고 황건우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렸다. 내 놈은 끝까지. 황건우가 발악했지만 서진은 그의 복부에 정확하고 강력한 충격을 가해 숨을 멎게 했다. 그리고는 그의 팔을 꺾어 차가운 쇠수갑을 채웠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었다.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차갑고도 엄정한 심판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서진은 구출된 노부부에게 다가갔다. 노부인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막, 소, 우리 딸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게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요. 그 말에 서진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녀를 올가매던 길고 긴 악몽, 그 과거의 유령이 마침내 성불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부축하는 동료들을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서울의 시간은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테라 홀딩스 게이트는 몇 달간 언론을 뜨겁게 달군 뒤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황건우 회장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철창 안에서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의 비밀 장부와 차민혁의 결정적인 증언은 정재계를 막론하고 그와 유착했던 수많은 거물급 인사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다. 테라 홀딩스는 공중분해되었고 그들이 쌓아올린 부패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차민혁은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오후 반포지구대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윤서진은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값비싼 명품 대신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차민혁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비굴함이 없었다.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청년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형사님.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근처 카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폐 타이어라도 필요하시면. 그는 횡설수설 말을 잇지 못했다. 서진은 그런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열심히 사네요, 차민혁 씨. 네. 형사님이 제게 주신 두 번째 삶이니까요.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차민혁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다. 서진은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이유. 그것은 악을 파괴하는 것만큼이나 한 인간이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행한 참교육은 비로소 그 열매를 맺고 있었다. 서진은 1계급 특진과 함께 광역수사대 정식 발령을 제안받았지만 모든 것을 고사하고 반포지구대로 복귀했다.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은 화려한 성과와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도시의 가장 구체적인 삶이 있는 곳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 윤경희님, 이젠 연예인 다 됐네. 저번엔 동네 꼬마가 사인해달라고 오더라. 건강을 회복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박성훈 경위가 순찰차에 오르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닌 딸을 보는 듯한 자랑스러움과 애정이 가득했다. 팀장님, 놀리지 마십시오. 서진이 웃으며 받아쳤다. 그녀의 웃음은 이제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동료들 역시 더 이상 그녀를 어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저 싸움 잘하는 예쁜 신참이 아니라 어떤 위험 속에서도 등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동료 윤서진이었다. 쉬는 날 서진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권도훈을 만났다. 이야, 우리 고스트. 이제 커피 맛도 다 하네. 예전엔 전투식량 아니면 입에도 안 대더니. 권도훈이 킥킥거리며 그녀를 놀렸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 서진이 여유롭게 받아쳤다. 그래, 변해야지. 넌 이제 유령이 아니니까. 권도훈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잘 돌아왔다, 서진아. 빛이 있는 세상으로.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목숨을 건 전후에서 이제는 일상의 소소함을 함께 나누는 친구로. 그들의 관계 역시 새로운 프로토콜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순찰을 마친 서진은 홀로 한강공원을 찾았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물에 비친 도시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던 악몽, 그녀를 옥죄던 트라우마, 세상을 향한 불신과 고독. 그 모든 것이 저무는 해와 함께 강물 저편으로 아득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동료들이 있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이 도시의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의 유령과 온전히 작별할 수 있게 되었다. 윤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단축키 1번에 저장된 고스트 프로토콜 비상 연락망을 길게 눌러 삭제했다. 삐그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길고 길었던 임무가 마침내 끝났다. 이제 그녀는 707의 전설 고스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 서초구 반포지구대 소속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 윤서진 경이었다. 유령은 마침내 자신의 집을 찾았다. 어둡고 서늘한 그림자 속이 아닌 이 도시의 따뜻한 불빛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아침을 향해 담담하고도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